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몇 년을 조사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원에서 통과될 리도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입니다. 또 때로 강력한 권력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약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도 여러 의미에서 빅 이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낙태약의 사용 여부와 과정을 식품의약국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판결 여부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합법인주에서도 낙태약을 살 때 병원을 3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이자율을 3차례나 내릴 신호를 보낸 어제와 오늘 다우지수는 최고 상승세로 반응합니다. S&P 500와 나스닥 지수도 오름세입니다. 10월에 줄어들었던 소비가 11월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타겟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셀프 체크아웃 계산대를 없앴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 여러 곳의 스토어 문도 닫았습니다. 2023년 구글의 탑 설치 단어는 달걀, 에그입니다.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이 약해져도 끝까지 가겠다는 식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살인 면허를 줬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겨울 폭풍에 텐트까지 휩쓸려간 가자지구 난민을 유엔은 지상의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전쟁으로 북에 있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70년째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의 모습을 워싱턴 포스트가 사진 기사로 전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023년 딱 반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뉴스를 새벽에 준비하다 보면 인생은 참 다채롭다는 생각을 가끔 좀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저희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목요일이기 때문에 소보바 골프코스에서 리버사이드에서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우리 이민사회가 시작이 됐었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그 골프장에서 동료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골프 대회가 있기 때문에 빅 VIP 골프 대회잖아요. 상금도 많다고 하고 상품도 정말 좋다고 하던데 그런 그 동료들이 계속 이제 카톡으로 뭐 여기 왔어요. 뭐 음식을 뭐 어떤 부분을 투고를 해가고 갑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받은 그 사진은 아주 골프장이 아름답더군요. 많은 골프장이 그런 것처럼 중간에 작은 물도 있고 옆에 새도 앉아 있고 저희 뭐 라디오 서울이라든가 오늘의 미국도 후원해 주시는 융자나라 같은데 팻말도 걸려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연습을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동료들이 저는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VVIP로 모시고 순간순간 바람 냄새가 로스앤젤레스 쪽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바람의 향기를, 겨울 향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조롭죠? 저는 로스앤젤레스 오피스에서 뉴스를 준비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동료들은 또 벌판에 나가서 뭐 힘든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서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는 우크라이나는 폭탄이 날아들어도 이제는 전쟁과 일상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뭐 공습, 지상군, 지금 굉장히 민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아니고 그분들은 유엔이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리버사이드 쪽으로 마음이 막 가 있다가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겨울 춥다고 하잖아요. 추운데도 또 겨울 폭풍이 내려서 낮은 지대에 비가 엄청 내리니까 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전부 그 양말을 벗고
벗을 수밖에 없더군요. 발목 넘게까지 물이 차고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올해 보기만 해도 제 등이 너무 시린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는 제가 뉴욕타임즈를 읽고 있었는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 기사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경쟁지잖아요. 보니까 저는 등이 시렸고 마음이 시리신 분들이 70년 동안이나 1900 뭐 그것도 70년도 더 될 수도 있죠.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북한에서 여러 이유로 잊지 못하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임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영원히 70년이나 돼버린 70년이 훌쩍 넘어버린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워싱턴 포스트가 그 속초에 있는 마을이죠. 거기에 가서 아바이 마을이라고 아바이라고 ABAI라고 영어 알파벳으로 썼습니다. 아바이 빌리지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아주 그 반짝반짝하는 겨울바람 리버사이드에서 속초로 가버린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저는 가자지구와 또 그 우크라이나 속초를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오늘 워싱턴 포스트 한국일보와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 기사지만 제가 이 사진 기사를 라디오로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께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멀리 떨어진 집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도 아바이 순대도 받고 황해도 만두도 받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이 그 기자 가운데는 한국계인 도쿄 지국장도 있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건데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북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70년째 고향을 그리워하는 북한 출신 전쟁 생존자. 사실은 난민이잖아요. 실향민이. 지금 가자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국제 여성 미디어 재단의 하워드 버핏 여성 저널리스트 기금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은 실향민이 남한에 몇 분이 살고 계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3년 전쟁이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되면서 휴전선이 딱 쳐지니까 가지 못했죠.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라파라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과거에 전쟁을 하고 딱 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라파라는 곳. 그래서 가지 못하게 38선처럼 금이 그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가족도 만나야지 되고 하니까 터널을 파기 시작해서 그 터널이 지금은 하마스의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집을 임시로 떠났는데 딱 그 38선이 그어지고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또 상당수의 분들은 그렇게 한국에서 외롭고 괴롭고 힘들게 사시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고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고 해서 너무 외롭고 힘든 이분들이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의 청호구 속초에 아바이 마을을 만들어서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살고 통일은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90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바이 마을은 관광객으로 변했고 남한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에게 실향민들에게 전쟁의 유산은 트라우마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고 상실, 번영 그리고 그리움 나중에는 하도 먹먹해서 그리움조차 못 느끼겠는 그 같은 정도 몇 분을 지금부터 사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말로요. 최주윤 선생님 1951년도에 남하하셨는데 당시에 14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86세십니다. 평양에서 탈출하셨어요. 이 아바이 마을은 거의 함경도와 평양도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엄마와 삼촌이 나이가 좀 많은 삼촌이 계셨는데 미군에게 우리 좀 태워주세요. 해서 타고 가는데 또 길이 막혀서 잠시 돌아가기도 했고 아버지를 그때 잠시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여기 있다면서 남은 점심 고구마였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나서 아버지를 다시는 못 보게 되셨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어요. 86세가 되신 최지훈 선생님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여러 명이 함께요. 그때 왜 나오게 되셨냐면 중공군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나중에 3명의 동생은 고아원에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평양으로 가게 됐고 가족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잊으려고 많이 해봤지만 정말 산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67년도에 51년도에 남아하셔서요. 67년도에 결혼할 때까지 일자리도 없었고 너무 안정되지 않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런 분이고요. 이창건, 김정혜 부부십니다. 한 분은 16살 때 지금 이제 뭐 92세가 되셨다고 하네요. 왜 나이 차이가 이렇게 다르죠? 연도가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분은 11살에 88살 되셨습니다. 1947년 전쟁이 일어나기 좀 전이죠. 빨간 고추꽃이 한창 펴있을 때 빨간 고추의 꽃이 아름답게 펴있던 그 겨울에 시스터와 엄마와 이제 이 선생님이 남쪽으로 떠나셨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 남으로 갑니다. 시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시아버지가 왜 떠나냐 아가야 2년만 있으면 통일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보셨어요? 기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어요? 내가 북한에서 떠날 때 그 산을 넘어 산 넘어 그리고 예성 강가 그게 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고향의 아름다운 기억만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저도 시작은 그분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원합니다. 15년 동안 살던 집을 당시에 이제 떠나는 게 굉장히 억울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걱정도 되셨고 혼란스러웠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1950년에 이분은요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남편분을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창건 씨 90명의 한국구 이제 그 군을 뽑을 때 한 명으로 모집이 돼서 국군의 날 10월 1일에 이제 그 막 38선을 넘고 막 뭐 이렇게 아무튼 그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삼촌에게 편지를 받았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너 빨리 서울로 와야지 된다. 서울에라는 게 난민 캠프를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그 난민 캠프에 있었는데 전쟁 당시였는데도 그때의 전쟁은 이렇게 인간스러웠습니다. 대대장이 허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가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그때는 여기도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2명의 언니와 같이 있었는데 2명의 언니는 이미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아내가 나의 파트너가 됐다. 고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데 정말 지난 몇 년 동안은 여러 곳을 갔지만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관광을 가셨다는 얘기겠죠. 집만큼 고향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라면은 내가 기어서라도 고향에 갈 겁니다. 92세가 되신 이창건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철환 선생님 51년도에 12살 때 남아하셔서 지금은 84살이 되셨습니다. 1951년도에 아주 추울 때 신포를 떠나서 일사후퇴 때 뭐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울 탈환하고 뭐 이런 때 5학년 딱 졸업했을 때였는데 북한을 떠나면서 나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이 아바이 마을에 살고 계시면서 여기선 정말 실향민들이 단단하게 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은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북한으로 간다면 북한이 문을 열어주면 가지. 그러나 언제 북한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 그 아바이 마을은 굉장히 강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서울에 이제 보내고 가능하면은 대학을 보내고 서울에서 살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춘성 선생님 1948년도에 내려오셨습니다. 21살 때 지금은 96세 되셨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내려왔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해서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왜 집이 그립지 않겠소? 그 그리움은 멈추질 않아요. 내가 집을 떠난 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통일이 되면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브라더는 굶어 죽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함께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과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게 나중에 길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북한에 함께 가기가 쉬우니까, 부부가 의견 일치를 보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나셔서 오두막집을 짓고 7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너무 그동안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하고 살아서 그 고생에 대한 일일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한 사진을 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 선생님을 찍은 사진도 있지만 테이블 위에 여권도 있고요. 그리고 등을 이렇게 긁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원준 선생님 1950년에 18살 때 내려오셔서 지금은 91살이 되셨습니다. 황해도 북도네요. 봉산군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가족이 모두 남아하셨는데 할머니와 어린 삼촌만 빼고 그때 이제 평양에 계셨는데 그 두 분은 그 뒤로는 그 할머니와 삼촌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굉장히 터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북에서 왔다고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요. 집 생각하면 그립지. 정말 가고 싶어. 황해도를 잊은 적이 없지. 나의 고향.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도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힘들게 우리 모두 이 아바이 빌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면서 애를 많이 썼죠.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 고향이 아닌 실향민으로서. 그리고 이제 오희영 선생님은 1951년도에 18살 때 남아하셔서 지금 90세가 되셨습니다. 3명의 친구와 같이 나왔는데 누나가 2명 있었는데 정말 새드한 굿바이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도 근데 18살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3개월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그 3개월이 70년이 됐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90세가 되셨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오랜 그 생을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뭐 후손들에게 좀 해줄 말씀이라도 있냐니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뭐 지혜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이런 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내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숨졌습니다. 그래도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북에 대해서는 뭐 대화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나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끝없는 그리움이라는 것밖에 뭔가 너무너무 포기와 내려놓는 걸 너무 많이 하신 분 같죠? 그러면서 끝없는 그리움, never ending 그리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부부입니다. 이경현, 박주한. 남편은 평양북도 룡천군에서 내려오셔서 3살 때군요. 1946년도 80세가 되셨고 와이프는 또 평양에서 내려오셨는데 12월 초였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런데 보트에 20명이 탈 수 있었는데 50명이 탔습니다. 강이 얼어붙기는 했는데 그 얼음 거기에 깔려서 다시는 우리는 그 보트에 타고 있었던 50명이 보트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앉아 버린 거죠. 열차길을 따라서 걸어서 얼마나 북새통이든지 보니까 또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는 막 꽉꽉 껴서 탔다가 떨어져서 숨진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시신을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자꾸만 보니까 더는 무서워지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15일 동안 수많은 무슨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의 시신을 보고 또 보고 서울로 걸어와서 실향민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70년 살아도 나는 평양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이라고 딱 구분이 돼.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진과 제가 몇 퍼센트나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짧은 단상과 같은 그런 글이었는데 사진은 윤한나 작가가 찍었고요. 이예희,
미셸리입니다. 도쿄 지국장.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 기사를 보면서 실제로 보면 정말 뭉클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뉴욕타임즈의 기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습니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남한과 북한의 모습,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일보다는 결과 없는 어떠한 당파 싸움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어쨌든 12월이고 15일 16일 정도밖에 2023년도가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혹시 워싱턴 포스트를 인터넷으로라도 구독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사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 좀 전에 전해드린 거 전해드리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미국까지 오신 실향민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는 오늘 미국의 탑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어제 이제 그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되겠어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이 된 그 표결은 완전히 100% 당파적인 결과였습니다. 221 공화당 찬성, 그리고 민주당 212. 뭐 어제 투표 안 한 사람도 없어요. 전원이 참석을 해서 전부 공화당은 찬성. 그러니까 공화당 찬성표를 던진 사람 가운데서 실제로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게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은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단결했는데 이건 결국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도 봤고 여러 번 지금까지 뭐 현대사에서 네 번째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2번 하원에서 탄핵됐고 상원에서 안 해줘서 못했고, 리처드 닉슨은 이게 탄핵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사임을 해버렸고, 이번이 그 현대사에선 네 번째가 되는데 상원에서 어차피 과반수 60표 이상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증거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할 리가 없죠. 공화당이 전부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는 것은 공화당의 하원 조사위원회의 발표에서 나온 겁니다. 공화당 하원이 사실은 탄핵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공화당의 조사 결론입니다. 윤리적인 의무는 있지만 그러나 바이든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과거의 부통령으로서 아들이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벌 때 부패한 그런 행동을 했다던가 뇌물을 그로 인해서 아들로부터가 됐던 누구로부터가 됐던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가 공화당 하원이 조사한 겁니다. 이번에뿐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엄청 조사를 했고, 또 멀리 가자면 이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윤리적으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그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직접 개입한 바는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켰기 때문에 이거 보복하는 거다라고, 특히 이제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소환해, 이거 딱 투표하기 전에 소환을 한 거잖아요. 소환을 했는데 소환할 그때부터 또 헌터 바이든의 말도 똑같습니다. 공개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응하겠다. 근데 비공개는 너무 말을 조작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용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비공개 소환에는 나가지 않겠다 해서 어제 그런 뜻을 국민 앞에, 의사당까지 나 여기 왔다. 공개냐 비공개냐 했을 때 공화당에서
비공개라고 했지 공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얘기만 하고 벌 받겠죠. 의회 모독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그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다는데 이게 헌터 바이든의 얘기였고 공화당에선 사실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신임 하원 의장이 하나마나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강성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케빈 맥카시도 강성의 압박을 받다 못 이겨서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안 되고 말았지만 이 사람도 압박을 받아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공화당의 하원 조사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물론 앞에 나와서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적인 증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세계의 모든 음모론자가 아니라 음모론을 주로 얘기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냥 존중받는 매체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는 바이든 아들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걸 바이든을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뭐 반역죄 뭐 이런 거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뚜렷하게 뭐 돈을 어디서 얼마를 누구에게 받았고 이런 증거도 없는데 25만 달러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화당에게 굉장한 파워를 준다는 의미에서 미국 전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이제 딱 우리가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곡차곡 이제 기록을 쌓아놓고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캠페인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재판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도 이 탄핵 재판, 의회에서의 재판 때문에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건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허우적거림을 조금 시선을 바이든 쪽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계속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이 아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국내 문제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조차 사실에 확실하게 근거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그런 정치 행위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였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번 투표가 그동안 하원 감독위원회, 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세 군데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하는 것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공화당 극우파의 승리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역풍이 될 수도 있어요. 공화당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공화당 극우파의 승리고 이번 조사에서 우여곡절이 엄청 많이 있겠죠.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조사인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때로는 또 지금까지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권력은요. 뭐 지금으로선 공화당 우파라고 볼 수 있겠죠.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라는 것은 그 자체 바이든이 유죄냐 무죄냐인 그 자체도 될 수 있겠지만 선거에 어떤 영향, 놀라운 결과를 미칠 수도 있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인턴 그 불륜 스캔들에서 하원에서 빌 클린턴도 하원에서 탄핵 됐었네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화이트워터 스캔들이라고 부동산 스캔들로 시작이 된 겁니다. 측근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뭐 힐러리 클린턴의 무슨 이메일 서버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비아 주재의 무슨 뭐 미국 대사 죽음 이걸 조사하다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 공화당은 이 탄핵 절차를 헌터 바이든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연루가 돼서 탄핵돼야지 된다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구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출된 정치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도 내려가지 않겠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무죄다 하더라도 그 전에 수없이 덮어졌었던 그런 것들은 어디 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 선출된 그 공직자에 대한 그 분위기,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환경이 얼마나 독성이 가득할까 하는 걸 미리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낙태약에 대해서 그걸 yes와 no도 있지만 그럼 낙태약을 만약에 살 때는 어떻게 사야지 돼? 하는 것까지도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 항소법원,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지난번에 한참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 낙태약, 뭐 또 약간 이름 조금 짧은 다른 낙태약과 같이 쓰기도 하는 이 미페프리스톤이 2000년도에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뭐 5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 낙태약을 썼고 미국에선 낙태의 반 이상이 이 낙태약으로 낙태를 합니다. 다른 낙태약도 있지만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약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프로라이프냐 프로초이스냐, 낙태 찬성이냐, 낙태 금지냐, 낙태 금지나 낙태 찬성이냐가 이 피임약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이제 항소법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항소법원이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는 이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해라 하는 판결을 내렸고 또 한 군데에서는 아니다. 이거 오히려 뭐 임신 10주일까지 쓸 수 있어. 이런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겁니다. 현재는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막 금지시키고 텍사스처럼 거의 모든 낙태 금지라든가 플로리다처럼 임신 5주일 이후에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12개 주 이상에서 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도 완전히 금지하거나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소송을 한 거예요. 항소법원도 막 판결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우리 안 하겠어가 아니라 오케이 우리가 심의를 할게 하는 거거든요. 판결 여부에 따라서 판결 yes or와 no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또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썼는데 부작용이 없고 식품의약국이 수십 년 동안 아직도 계속 뭐 연구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 연방 판사는 낙태에 반대하는 연방 판사가 시작을 했는데 그 판사는 2000년도에 식품의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을 승인해 줄 때 실수로 잘못해서 이걸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도 매사추세츠 같은 곳에서도 낙태가 합법화이지만 이 낙태약을 사용하려면 뭐 의사를 적어도 기간을 두고 3번을 방문을 하고 약 처방을 직접 받고 지금은 이제 뭐 원격으로 처방받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텍사스주에서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해서 23년 동안이나 써왔던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낙태약을 만드는 미페프릭스라는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도 역시 미페프리스톤 이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정부와 제약회사는 이 경우 보통 이제 제약회사가 공화당 편이 많은데 이 이슈는 낙태약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이 핵심적인 질문은 법원이 식품의약국에서 전문가들이 해놓은 이것을 뒤집어도 되는가? 뒤집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이게 또 더 중요한 것은 6월 달쯤에 내년에 판결이 나오거든요. 내년 6월 달쯤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는 즈음이고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내년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낙태 이슈입니다. 낙태 이제 낙태 약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잠시 뒤에 돈 얘기 전해드려야죠. 어제 오늘 대세는 3대 지수 다 올라가는 거. 다우지수 어제 뭐 512포인트인가 올라서 37,000 막 최고 기록했고요. 지금도 174.47 포인트 오름세 37,265 0.47%
올라서요. 나스닥도 70포인트 오름세, S&P 500도 25.06포인트 오름세거든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홀드하면서 내년에 0.25%씩 세 번 해서 내년 연말이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은 뭐 4점 몇이 되나요? 0.75% 빼면은 4.6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하는 희망. 이자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고 하면은 주식 투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S&P 500에도 뭐 사상 최고치에서 한 2% 정도 아랫대 유지하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자율 만약에 이자율 인상이 있으려면 뭔가가 있어야지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상은 없고 지금 인하가 있다. 뭐 이런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하는 것도 제롬 파웰 의장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 내년에 0.25%포인트씩 세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서 1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이제 연말 이맘때쯤 되면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4.6%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더 많이 내려서 한 1포인트, 풀 포인트를 내려서 1%포인트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어제 S&P 500에도 뭐 1.4% 상승, 다우지수 3% 상승, 지금도 다우지수 0.5% 정도 상승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4% 아래로 떨어졌던데요. 2달도 되지 않아서 한창 올라가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확신을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경제가 많은 것을 견디잖아요. 그 높은 이자율을 견뎌서 실업률도 22개월 연속 4% 미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1개월 동안 어제 그제 말씀드렸었죠. 250만 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11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뭐 성장이 조금 둔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 이걸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연착륙이 이런 모습인 거죠. 또 거의 완전한 고용이라고 할까요? 이게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2024년도가 좀 경제 방향이 좀 낙관적이다 하고도 볼 수 있고요. 선거 때의 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격전지에서도 몇 퍼센트 전체적으로도 바이든 그 현 대통령에 비해서 4%, 3% 높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여지를 제가 항상 남기는 것은 이래서입니다. 이게 계속 내년에 경제가 괜찮아지죠. 1년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뭐 40% 아래에서 40% 정도인데 보통 재선되는 대통령이 45%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 재선되기 전에 40% 아래, 오바마도 35%였던 적이 있고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 백악관이나 민주당은 그런 걸 보는 거죠. 이 경제에 안정되는 것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거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이자율 내리라고 엄청 압박했었습니다. 내년에 뭐 이자율 내리면 또 공화당에서 이거 바이든 대통령 좋으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뭐 국가에 속하긴 했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기구이기도 하고 누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도 우리는 독립적이다.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경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옳은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버지 부시가요. 1992년도에요. 아들 부시 말고요. 그때 문제는 경제야 스투핏 경제야 했었을 때 이자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졌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늘 잊어버리네요. 오늘의 미국은
그거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되죠. 네. 자, 11월에 소비가 10월 달에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해서 0.3% 10월 달보다 이게 늘어났답니다. 소비가. 해서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 소매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술집, 식당, 스포츠용품, 서점,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늘어났고 가스 스테이션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덜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가솔린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또 뭐 백화점이라든가 전자제품 스토어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잡화를 파는 소매 스토어 판매도 좀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결론은 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타겟 매장이요. 완전히 셀프 계산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상상하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좀도둑이 많아서 결국은 셀프 체크아웃 섹션을 페이지에서 전부 뭐 체인 걸어놓고 사람들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하도 많이 훔쳐가니까 뉴욕이라든가 시애틀, 포틀랜드, 피츠버그 이런데 9개 스토어를 완전히 폐쇄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홀푸드 마켓 뭐 문 닫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타겟뿐만이 아니라 홀푸드뿐만이 아니라 세이프웨이 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경찰국장 빌 스캇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장이요. 좀도둑 때문에 이 스토어에 이게 세상이 변하는 추세잖아요. 그 세상이 변하는 추세를 좀도둑이 바꿔버려서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다. 스토어는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는데 그 조정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물건이 자꾸 없어지면은 뭔가 수익을 맞춰야지 되는데 다른 물건 값을 올리면 어떡하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상협회요. 그로솔 협회에서 지난 10년, 20년 뭐 이런 것에 다 이게 소매업소의 추세가 있는데 지금 이상한 추세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능하면 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되는 분위기 이런 거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또 무장한 뭐 경비가 있는 거 어떤 때는 사실은 무장한 경비가 있는 게 이제는 더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월그린은 못 봤는데 월그린에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도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 옆에 CVS가 있어서 제가 무슨 립스틱 같은 것을 거기서 사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거기 막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펜슬도 잠겨 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아니 이건 냉동고 거기도 잠겨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소매연맹이 발표한 것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재고가 줄어든다면 물건이 많이 팔고 아마 뭐 마케팅이 아니라 구입하는 거 물건 구입을 아주 적절하게 예상을 했는가 보네. 무슨 매니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훔쳐가는 물건들이 하도 많으니까 재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그게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액수 별 소용은 없을 것 같아서 불러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무슨 손실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겟이 결국은 여러 군데 지역에 9군데 지역에 스토어를 폐쇄를 한다.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뉴스로는 어제 오늘 계속 테슬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많이 들으셨죠? 2012년도 이후에 테슬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차량을 지금 리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 시스템, 오토매틱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고요. 그리고는 그 밖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지금 가자와 이스라엘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땅을 러시아로부터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으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나 이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특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도 강력하게 반대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니까 푸틴이 우리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 벤자민 네탄야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도 아니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인질은 어떻게 해도 우린 끝까지 가겠다. 어제 백악관에도 미국인이면서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족도 백악관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출구는 보이지 않고 미국의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잭 설리번이 오늘 이스라엘에 가서 벤자민 네탄야후와 전쟁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다시 휴전 협정해라 하는 그 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달걀이 구글에서 제일 많이 2023년도에 설충한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그런 단어였답니다. 에그. 근데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에그가 왜 그렇게 비싸요? 우리 조류 독감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14개국에서 달걀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가 2023년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